우리가 그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고점이라고 해서 판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그 가능성에 있어서 미분양을 첫 번째로 보는 거고. 전문가와 투자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순자산 100억의 부자로 거듭난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자 유튜버이시죠. 램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유튜브 램군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램군입니다. 그냥 소소하게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재테크로 빠르게 부자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소하게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크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랬지만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이제 투자자로 이제 완전히 거듭나신 상황이신데. 네. 그 시작을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거의 너무 평범해서 네. 좀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기는 해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이제 만으로 한 11년 됐으니까요. 네네. 이제 2011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하던 일이 원래 IT 직군이에요. 네. 개발자. 네네. 근데 개발자가 원래 과거에는 3D 직군이다. 지금은 이제 뭐 확 떴지만 몸값이 귀하다고 하지만 네. 과거에는 진짜 3D 업종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네. 야근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때마침 결혼을 앞둔 상황.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이제 애가 들어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애 둘 아빠가 됐는데 네. 그 10년 동안 이제 펼쳐진 이야기들이거든요. 첫 시작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워라밸 그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네네. 뭔가 삶의 균형. 저도 당연히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랑 같이 가족들과 균형, 워라밸을 갖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꿈이 있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직장이 안정화돼 있을 때 남는 시간을 어떻게 좀 균형 있게 가져갈 거고 이거잖아요. 네네. 이 직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워라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통제권이 아무것도 없구나. 네. 그래서 이 워라밸을 쫓을 게 아니라 직장이 사라져도 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겠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과거에 했던 거죠. 그러면은 결혼하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안 했죠. 보통은 이제 다 그렇지 않나?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생기고, 애가 들어서면 갑자기 책임질 사람이 2명이 생기고, 그때 느끼는 이 중압감이 훨씬 크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도 거의 30대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 중에는 결혼 안 한 솔로보다는 이제 결혼 앞두고 있거나 결혼했거나 이제 애가 이제 생겼거나 이제 내 집 마련을 이제 주변 분들을 하는데 본인도 이제 해볼까 고민하는 시점, 딱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그때 조금 이제 깨닫고 시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거의 2011년 그때 10년 11년 그때 겨울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냥 정말 회사 이제 앞으로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아예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엄청난 뭐 우리 집에 갑자기 뭐 딱지가 붙고 그 정도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야 어떻게 되지? 되게 위기감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되게 위기감을 느끼셨거든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보통은 그냥 가잖아요. 그게 저는 좀 약간 미스테리한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 내 집 마련을 하지? 그 생각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집값은 너무 비싸고. 애가 또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더 이제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부동산 가격을 봤더니 2년 만에 3배가 뛴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느끼는 충격이 조금 있었겠죠. 그때 거주하시던 지역이 어디이셨는데? 저는 창원에 있었어요. 창원에 있었을 때 2011년 그쯤에 이제 2009년부터 11년까지 집값이 3배로 뛰었죠. 그땐 지방 상승장이었으니까. 지방이 상승장이었으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된 거군요. 나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천천히 올라갔으면 저는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맞아. 이게 지금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저 그렇게 느끼거든요. 천만 다행이지 않을까? 일단은 3배가 올랐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제 고향은 이제 부산이었으니까 부산 지역도 봤는데 부산 지역은 사실 6개월 더 빨리 좀 올랐거든요. 창원보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올랐네, 창원이 올랐네, 그 다음 어디로 갈까? 이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제가 전국에 있는 인구수 도시별로 쫙 소팅한 다음에 40만에서 딱 끈 다음에 네. 40만 이상이면서 일자리가 탄탄한데 도시가 크면서 가능한 지역이 어딜까 이렇게 네. 봤더니 이제 몇 개 도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그곳을 이제 그냥 가보는 거죠. 네. 가봤더니 분위기가 이제 매주 가거나 전화를 돌렸을 때 네.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물건 시세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시절 장난 아니었죠. 왜 이게 나갔어요? 벌써 나왔다고요? 네. 10층이 나가고 3층이 2천만 원 더 비싸서 나왔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이 지역도 오를 수 있겠다. 느낌을 가지면서 저는 조금 지역을 좀 넓혔던 것 같아요. 네. 그냥 IT 계열이셔서 더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로 접근하신 거죠. 어찌 보면은 뭐 아까 그래프를 보기는 봤지만 네. 사실 그때는 그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무작정 현장을 갔던 것 같아요. 간 거랑 안 간 거랑 그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다르니까요. 저도 진짜 너무 네. 똑같은데 저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때만 해도 지금 뭐 여러 그런 부동산 정보 사이트들이 아예 없어가지고 네, 네. 그때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다음 있죠. 부동산 가면은 그 뭐 세대수 뭐 이런 것들을 뭐 볼 수 있는 게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긁어가지고 엑셀로 다 만들어서 저는 전국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다 엑셀화로 해가지고 뭐 몇만 줄 만들어 놓고 막 필터 걸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그 작업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추세 같은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지역을 상관 안 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 막 했었거든요. 비슷하게 하셨네. 신기하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러면 개수를 늘려 나가신 거예요? 지역도 넓히고 개수도 늘리고 그 작업을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가장 뭐랄까 답답했던 게 뭐냐면 돈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투자금이. 떨어지죠. 네. 그런 경험은 뭐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네. 뭐 첫 시작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신용대출로 시작하긴 했는데 네. 2호기 투자할 때는 이제 제가 전셋집에 있던 거를 월세집으로 옮겨버렸죠. 근데 사실 그 사이에 네. 바로 월세로 간 게 아니라 네. 그냥 전세 대출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네. 다시 월세로 가면서 한 번 더 돈을 뽑아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돈 깔려있는 금액이 진짜 한 1, 2천 정도로 낮아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이제 2호기, 3호기 투자를 계속 좀 이어갔던 거죠. 예전에는 전세사라도 뭐 집을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대출 갚으라고 하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월세 사라고 하면 아니 전세 대출이 더 싸게 먹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굳이 월세를 왜 가냐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잡혀 있는 것도 차이가 크죠. 그것도 빼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전세가 1억이면 대출을 뭐 6천만 원, 7천만 원 하더라도 그렇죠. 내 돈이 3천만 원이지만 또 월세 1,000 얼마 가면 또 2천만 원이 더 나오기도 하죠. 그거를 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그 전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셨다는 건데 맞죠? 현장에서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가능성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신기하게도 이제 그래프 하나를 볼 때도 그냥 이제 보면 여기도 올라가네. 이게 여기서 물음표를 딱 만나거든요. 더 올라갈까? 어떻게 될까? 올랐으니까 이제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했던 건 뭐냐면 구별 흐름을 또 한 번 더 봤어요. 어떤 도시에 가면 그 지역에 평균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안 좋은 곳 그래프를 보면 평균은 항상 중간쯤에 있고요. 입지 좋은 곳들은 위로 가고 그렇죠.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이제 시작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건 흐름이 있다. 내가 좀 좋은 입지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소액이라면 조금 입지를 낮춰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접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수원 쪽에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수원 뭐 한 3, 4천만 원 막 있어야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난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더 막 멀리 막 갔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뭐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제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네, 지역. 상급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시작하는 동네들이 분명히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시차를 보고 그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 시차를 보고 약간의 확신감을 느낀 것 같아요. 갈 수 있겠다. 그 확신 같은 건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일단은 사실 초짜가 뭐 무슨 확신까지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했던 거는 결국은 4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뭐 비법이나 확신 그런 것들은 초반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저는 그 방법론보다 그냥 공부를 계속하거나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환경 세팅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맨날 했던 건 뭐냐면 일단 일주일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은 시간이 언제냐. 네. 딱 보니까 평일은 고작 해봐야 뭐 한두 시간이야 저녁에. 네. 근데 주말은 하루 종일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 중에 하루는 무조건 어딘가 가야 된다. 그 시간을 이제 무조건 뭐 임장을 하든 네. 그 시간을 뺐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날만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일날 저녁에 이제 애들 재우고 9시, 10시부터 새벽 시간까지 저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을 저는 한 3시간 정도를 맨날 가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여기는 현장을 가고 여기는 분석을 하고. 네. 나머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IT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데이터를 조금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약간 광적으로 수집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데이터에서 약간 느끼는 확신도 좀 있었고요. 네. 이 3가지가 막 버무려지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네.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네. 다 내게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한번 다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좀 접근했던 거. 이 4가지가 조금 버무려져서 제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아내분은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럼 100% 동의를 했으니까 사실 같이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저는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지금 투자를 한 상황과 하지 않았을 때 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이걸 어떻게 굴릴 거다 네.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네.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좀 했었고요. 믿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두 번째는 네. 뭐냐면 이제 1호기, 2호기 진행할 때 네. 1호기는 제 명의, 네. 2호기는 여자친구 명의로 세팅을 했어요. 결혼 전에. 결혼 전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네. 월세가 여자친구한테 꽂히게끔 실제 부동산에 들어가고 네네네. 대출 자서를 다 하도록 시키고 네네. 실제 월세가 꽂히게끔. 투자금도 내 통장에서 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월세가 들어오는. 그렇죠. 경험을 강제로 시킨 거네. 그렇죠. 그리고 뭐 세입자가 전화가 오면 쫄로 전화하게끔. 네. 그래서 경험해봐야 되니까. 네네네. 이제 그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투자를 하니 많이보다 네.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때 되게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사실 네. 현금 1억을 쓰자마자 이 동의가 아니래요. 네. 이 시간을 어떻게 동의를 받을 거냐. 저는 그 동의를 처음에는 말만 계속 했어요. 네. 좀 시간 좀 줘 네. 했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작심을 한 듯이 어느 날 오빠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PPT 2장을 네. 장작 6시간에 걸쳐서 네. 만들어서 이제 한번 보내준 적 있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내가 마지막에 되고 싶은 모습 이 모습이고 네. 이게 되려면 이걸 해야만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얻어낸 게 주말에 하루, 그 다음에 저녁에 그 내가 좀 쓰는 시간, 나머지 주말 하루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네. 약속. 이랬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왜 계속 웃고 있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저 PPT까지는 안 만들었지만 네. 앉혀놓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나. 하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어찌 보면 네. 저는 그걸 이제 비전 제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맞아요. 네, 사실 그게 없으면 믿고 갈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어찌 보면 약간 세뇌처럼. 그 비전 제가 만들었던 장표 이름이 뭐냐면 우리 가족 종합발전계획 5개년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네. 계속 그러면 그 성공했던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거를 반복하신 거죠,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깊게 가기보다는 네. 넓게 가는 네.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라고 했을 때 네. 내일 비가 옵니다, 뭐 부동산이 내립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비가 올 수 있지만 미국은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부동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지만 각 지역별로 네. 흐름은 사실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배추 파동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정 안 되면 해외에서 배추를 조금 싸게 공급을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이렇게 이마트에다 뿌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택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 네. 이걸 전라도에서 만들어서 네. 서울로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방법은 없죠. 네, 그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네. 그 지역에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줘야만 한다. 네. 근데 그게 불균형이 발생하면 항상 가격은 오르고 내릴 수 있더라.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지역을 넓히면 부동산 사이클이 뭐 어떤 지역은 엄청 많이 올랐지만 어떤 지역은 지금부터 이제 오를 지역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제 그걸 좀 느끼면서 저는 되게 부동산 한 분야 뭐 되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네. 좀 지역을 넓혀서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선택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시차를 내가 찾아내는 거에 집중하신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싸게 사기보다는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 네.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금 버리고 뭐 조금 지방이면 어때? 네. 뭐 강주시면 어때? 네. 뭐 수도권 중에서도 조금 빠지는 입지면 어때? 네. 이렇게 하니까 선택지가 네. 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네. 지금 램구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시차에 좀 집중하면 뭐 지금 뭐 좀 뭐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제 올라가는 곳이라면은 이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꼭 가격의 절대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네. 그러면 그 시차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약간 시소 게임 같은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네.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네. 한 10년 넘게.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서울이 더 비싸지 않을까요? 당연하잖아요. 네. 거기까지 다 알아요. 네. 과연 그러면은 경기도가 100%라면, 아니 서울이 100%라면 네. 경기도는 몇 프로쯤 해야 정상일까? 그 관점을 저는 들여다보거든요. 네. 제가 10년 동안 평균치를 쫙 다 내보면 네. 평균 55% 선이에요. 네. 서울 아파트 대장 아파트가 네. 100이면 경기도 대장 아파트는 한 55다. 네. 근데 시기에 따라서 어떨 네. 때는 경기도가 한 40이 됐다가 네. 어떨 때는 60을 넘어요. 네. 근데 결국은 50으로 찾아가요. 그러면 이게 불균형 딱 시점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자, 서울 대비 인천 어때? 서울 대비 광역시 어때? 서울 관악구 대비 저기 부산에 있는 동래구 어때? 네. 이걸 다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저평가된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시차라는 거는 앞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대장인 서울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탑다운을 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사한 지역들 있죠. 네. 그런 지역끼리 비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조금 생활 권역이 유사한데 거기서 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들. 네. 뭐 예를 들면 부산이 있으면 뭐 양산, 김해 이렇게 섞어서 비교를 해보는 것 다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서울만 놓고 비교해 볼 수는 없거든요. 네. 흐름이 다르게 가니까. 네네. 근데 같은 생활 권역들은 또 이쪽 그룹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또 비교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얘가 저평가돼 있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네. 이 저평가라는 거는 어찌 보면 네. 그냥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조건 따라잡는다라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평균치라든지 네. 그냥 무턱대고 대장 아파트 이거는 조금 네. 통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부산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네. LCT보다 10배 화려하게 지었어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평균을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파트를 그냥 콕콕콕 정하죠. 네. 한 10년 차 된 아파트 중에서
뭐 특별한 호재가 없는 네. 구도심의 네. 아파트가 한 10년 넘게 시세를 어떻게 형성해 오고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 개를 샘플링해 보면 네. 항상 평균치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평균치가 절대적인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야 이거는 너무 가격이 저렴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단계는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의심은 네.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궁금함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 예를 들면 아까 55%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럼 100에서 55가 정상 뭐 평균치라고 했을 때 40으로 내려가는 그 이유는 뭐고 반대로 또 60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이 차이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 서울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산이 무조건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강남이 오르는데 서초가 안 오르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바로 옆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럼 판교가 오르는 거는 말이 돼?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럼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럼 용인 수원까지 계속 내려가거든요. 네. 어디까지 가야 되지? 제가 보면 일자리를 쉐어할 수 있는 같은 생활권이면 무조건 같이 움직여요. 가격 그래프 자체가. 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의 25개구, 서울의 25개구, 경기도의 33개 도시들을 보면 네. 10년 동안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이 고점과 하락 지점 그래프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근데 거기서 한 템포만 내려가잖아요. 네. 경기도 평택으로. 그럼 그래프가 달라요. 모양이. 네. 왜 다르냐면 평택은 서울로 출퇴근을 안 해요. 확실하게. 네. 그래서 얘는 다른 흐름을 가져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은 생활 권역이면 시세는 유사하게 움직인다. 다만 약간의 시차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 길로 가는 경향이 매우 크더라.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서울은 갔는데 부산은 왜 안 갈 수 있을까? 네. 아까 배추 공급하듯이 서울에 집이 부족하면 당연히 서울이 오르는 거지 부산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반면에 서울은 많이 올랐는데 부산이 안 올라갔다는 말은 부산에는 공급을 많이 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각 지역 베이스로 판단해보면 그 이유는 사실은 명확하게 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 평균이라는 거는 네, 네. 그러니까 뭐 가치가 상대적으로 뭐 그 평균이 낮다거나 높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 투자의 시작을 말하는 거네요. 여기가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봐야겠다. 라는 거고 네. 그 다음 단계로는 공급을 좀 보시는 거네요. 수급을 당연히 보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공급이 지금 부족하고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같은 권역인데 네네. 지금 어쨌든 시차에서 살짝 더 낮아졌다면 이건 한번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 네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순위는 저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가격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호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수요 공급을 확인하는 거는 그냥 이거를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에요. 네. 이게 현재 저렴한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있는 거지 네. 그것이 소화가 되면 얘는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는 이제 그걸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수요 공급을 보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걸 사야 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가격을 먼저 정하고 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혹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왜 가격이 못 치고 나갔지 확인해서 할 때 수요 공급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공급이 많으면 네. 결국에 집값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잖아요. 뭐 한 10%밖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도 네. 뭐 수원 광교에 공급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시세는 역으로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위례 들어오고 신도시에 공급 그 많은 곳에 했는데 시세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이 많다고 떨어지고 적다고 오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공급이 많은데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는 곳이면 얘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상관관계는 저는 공급보다 오히려 미분양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배탈이 났냐 안 났냐에 대한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나머지 지금 지역이 하락하는 지역도 보면 대부분 네. 다 미분양이 터져서 어려운 곳들이 많고 서울도 과거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던 4년 동안 네. 2009년부터 13년까지 그때도 공급이 많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미분양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네. 지금 미분양이 더 중요하다는 거는 매수 심리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거를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 광교에 공급을 많이 해도 집값이 네. 올라가는 이유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생활권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지역적인 공급과 수요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네. 보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이게 수원에 그렇게 많은 공급이 가능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네. 수도권 전체에서 공급이 얼만큼 많은가를 네. 판단하는 거고요. 네. 그 기준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서울 전체 평균 대비 광교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전체로 보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도시는 원래 공급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라고 신도시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개선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시세가 오르는 건 또 너무나 맞는 이야기라고 또 보고요. 일단은 신도시를 분석하는 방법하고 구도시를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가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네. 시세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옆에 경쟁 상대인 구도심하고 비교했을 때 가액이 뭐 적당하다고 봤을 때 당연 시간이 지나면 더 새 아파트에 도심 자체가 쾌적하니까 네. 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렇지만 구도심에 있는 입지 좋은 곳들이 처음엔 잠깐 출렁거릴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얘가 올라가는 만큼 또 키 맞추기를 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힘든 곳이 어디냐면 신도시로 다 떠나가려고 하는 네. 약간 구도심 내에서도 좀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네. 지역은 출렁거림이 크죠. 네. 특히 전세가가 훅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런 지역들은 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또는 나중에 역전세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신도시가 있는 구도심에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 투자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그 뭐 말씀하신 구도심 네. 이 집 개수 대비 입주량의 그 비율을 좀 보거든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네. 지금 현재 집값이 높은데 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너무 고민스럽고 그 와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네. 고점인 건 맞는 것 같아. 네. 일단 팔자. 네. 뒤는 잘 모르겠고 네. 그 다음에 조정 받거나 하면 그때 가서 뭐 또 사지 뭐 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꽤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네. 과연 우리가 그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고점이라고 해서 판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요인 하나만 보고 파는 것 자체가 이게 상승했다는 말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된 거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그 가능성에 있어서 미분양을 첫 번째로 보는 거고 근데 미분양보다 더 빨리 인식할 수 있으려면 청약 경쟁률을 보면 되는 거고 네. 사실은 그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거의 같은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미분양이 제로인 상태에서 네. 미분양이 조금 발생했다고 해서 가격이 또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얼만큼 많은 또 미분양이 발생했느냐까지 조금 더 봐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과거에 미분양 무덤이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지역들의 미분양이 거의 없거든요. 제로에 가까운 상태예요. 뭐 서울은 뭐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경기도 별로 없고. 최근 한 8년 동안 서울의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세대수가 미분양 세대수가 4,000세대. 네. 경기도 인천은 4만쯤 돼요. 네. 지금 그 모든 지역이 다 합쳐서 3,000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려면 수도권을 다 합쳐서 같이 봐줘야 돼요. 네. 서울만 보면 안 되고 수도권 다 합쳐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2, 3만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언제 그날이 올까? 네.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생활용 숙박시설, 네. 오피스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하지만 경쟁률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여전히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고 역으로 미분양이 안 나겠다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역으로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낮겠구나.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이유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네. 미분양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10년 동안 모든 지역의 상관관계를 미분양하고 한번 확인을 해본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심플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부동산 가격은 미분양만 보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이 미분양이 뭐 적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볼 때는 미분양이 좀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서 한 번만 살펴보면 네. 야 이것만 봐도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미분양 정도는 그냥 네이버에서 좀 쳐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뭐 통계도 금방 나오니까. 네네. 그걸 볼 때 주의사항은 절대 우리 도시만 보면 안 되고 네. 출퇴근 가능한 생활 권역 전체를 다 같이 봐줘야 된다. 과거 한 10년 그래프를 같이 보면 제일 좋겠네요. 그것까지 하면 좋고. 근데 지역 선택이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수도권 전체 미분양을 다 같이 봐줘야 된다. 뭐 갑자기 뭐 난 도봉구에 있는데 도봉구 미분양이 3,000 증가했다고 해서 네. 서울이 다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내가 1주택자라면 네. 미분양만 보고 있으면 우선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죠. 안 올라도 되니까 1주택자들은. 네. 수도권은 그렇죠. 일부 이제 지방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수도권은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최근에 뭐 대구 쪽에 네. 미분양이 뭐 조금 늘었어요. 한 2,000 몇백 세대로 좀 늘긴 늘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조 증상으로 우선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지금 적어진 거예요. 네. 근데 입주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입주를 하겠죠. 그렇죠. 요게 영향을 받을 건데 요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먼저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요 세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의 어떤 결과 이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얼어붙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나머지 하나는 전세 가격인데 네. 내재 가치니까 이 전세 가격은 지금 당장 입주를 안 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네. 약간 위태위태한 네. 거예요. 이 5개 중에서 저는 3개 이상이 위험하다면 그 지역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양권 프리미엄들이 한 네. 5천만 원 붙어 있던 것들이 전부 2천으로 다 떨어졌어요. 벌써 가격이. 네. 그래서 분양권 가격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네. 실제 실거래가 잘 안 잡히고. 근데 그걸 다 하나씩 전화를 돌려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구가 공급도 뭐 그동안 계속 어쨌든 많이 했긴 했어요. 물론 소화를 잘 할 수도 있어요. 네. 잘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구가 떨어집니다 라는 게 아니고 전조 증상, 불이 하나 켜지긴 켜졌다라는 네. 거죠. 네.